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1월도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날씨가 다시 지금 또 추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귀가 꽁꽁 어는 느낌인데 아무튼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글로벌 정세가 아주 격변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또 이번 한 주 우리 어떤 내용들을 지켜봐야 할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이번 주에는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13일 화요일부터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는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2.5%로 동결이 될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섹터 단에서 보면 헬스케어 쪽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이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약이라든지 바이오테크들의 주가 움직임에도 좀 눈여겨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경제 지표 중에서는 좀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는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죠. 일단 14일에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13일에는 12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각각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후반에 가게 되면 중국의 실물 경제 데이터와 함께 4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가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스파 제목이 트럼프 코롤러리라고 하는 건데 지난 한 주에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서 새해 초반부터 글로벌 정세가 격변하는 시기에 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올해 월스파가 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이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위클리 프리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갑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차주에 있을 만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앞단에는 그동안은 좀 글로벌 시장을 좀 리뷰하는 마켓 리캡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아주 깊게는 아니고요. 좀 라이트하게 살펴보는 이슈 다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슈 다이브를 통해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코롤러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난 그 1월 3일이었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미국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미국 본토로 송환이 됐습니다. 뭐 일단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서 마약 사범으로 일단 검찰이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제 미국에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의견을 좀 보면 옹호하는 쪽과 비판하는 쪽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옹호하는 쪽의 의견은 마약 사범에 대한 적당한 적법한 법 집행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이건 이제 차후에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릴 내용일 것 같고 이제 미국의 입장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베네수엘라라고 하면 역시 석유죠. 네, 석유 산업에 대해서 이 재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직접적으로 다른 국가에 이렇게 개입을 하는 사태에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 코롤러리라고도 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 코롤러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노 독트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돈노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 기저에 깔려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알아야 될 텐데, 이제 그게 뭐냐면 작년 12월에 미국이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걸, 즉 NSS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서방구라고 하는 거는 라틴 아메리카를 의미합니다. 서방구에 대해서 미국의 확실한 우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과거, 그러니까 1823년에 발표가 됐던 먼로 독트린과 좀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돈노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먼로 독트린과 도널드 트럼프를 합성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1세기판 먼로 독트린을 돈노 독트린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면 뭐 시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럽 열강들에 대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뭐 돈노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방구라고 하는 건데, 이 서방구에서의 미국의 확실한 우위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방구 내에서 보면 미국 외의 다른 세력의 간섭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강력한 이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국가안보전략회의에 나타난 내용이고, 이걸 시장에서는 돈노 독트린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해서 뭐 멕시코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쿠바라든지 또는 그 위로 가보게 되면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인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원유죠. 네, 원유 매장량입니다. 뭐 여기 오른쪽 표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잠재 생산이 가능한 매장량 같은 경우가 3천억 배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우디 또는 이란, 이라크, 중동의 주요 산국들보다 상당히 큰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두로 그 대통령이 그 2013년 4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대략 하루에 250만 배럴까지도 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거의 50만 배럴까지 이제 떨어졌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약 100만 배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정학적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유가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등락이 보이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하루에 거의 100만 배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위에도 써놓긴 했지만 전 세계 공급량의 1% 미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거의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이 1억 배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1억 배럴 대비 100만 배럴이니까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CEO들과 회동을 하기도 했고, 회동한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앞으로 뭐 기간이 이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이 추정하는 것은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각 기업 CEO들마다 약간 찬성하는 쪽도 있는가 하면 중립을 유지하는 쪽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이는 그런 CEO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향후에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사우디는 이제 감산을 했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약 1,000만 배럴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JP모건에서 일단 보는 거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든, 그리고 지금 어떤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보면 앞으로 2년 내에 일 생산량이 130에서 140만 배럴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8년, 19년 수준까지 회복하는데 앞으로 2, 3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글로벌 원유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도의 생산량 증대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왜 이렇게 생산량이 올라오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그 베네수엘라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이 원유 매장량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퀄리티인데 지금 보면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거는 약간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뽑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뽑아낸 다음에 정제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정제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많이 들게 되고요. 또는 그 정제하는 시설을 만드는 데까지도 그 설비 투자 자금도 만만치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최대 유전지인 오리노코 벨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카리브해와 연결이 바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배로 바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네수엘라 원유 산업에 가장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미국 상장 에너지 기업들이 뭐 발레로 에너지라든지 쉐브론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원유 생산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오리노코 지역의 생산 단가는 약 거의 배럴당 50달러 정도이고, 일부 추정 기관에 따르면 배럴당 한 70에서 80달러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꽤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약간 꺼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경제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은 좀 어땠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물론 베네수엘라 증시 자체가 금융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가 작다는 말은 일정 부분 약간 큰 손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종합주가지수가 올해 지금 이제 한 5거래일밖에 안 됐잖아요. 5거래일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 추출 이후에 지난 일주일 딱 5일만 놓고 보면 지금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144%고요. 금요일 종가를 보니까 이게 5,097포인트에서 6,009포인트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상승률로만 따지고 놓고 보면 188%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증시의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이제 시장의 개방이라든지 또는 뭐 원유 산업을 다시금 이제 재건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들, 또 워낙 지금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 경제난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가 한 번에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느냐, 뭐 그러진 않겠죠. 다소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시장에 약간 변동성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이슈와 좀 연관이 있다 보니 글로벌 방위산업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유럽 방산 ETF라고 하는 게 EUAD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방산 ETF가 ITA가 있습니다. 보면 일단 두 지수 다 올타임 하이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약 50% 정도 증액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여기에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대략 미국의 올해 국방비 예산이 9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50%를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군비 증강, 즉 암스 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 암스 레이스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방위 산업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 K방산이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우리나라 K방산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난 한 해도 그러기도 했지만 올 한 해에도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슈 다이브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클리 프리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지난해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발효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원래는
지난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뤄졌어요. 이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13일 내지 14일이니까 일단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실제 지난해 11월 초에 대법원의 첫 구두 심리가 있었죠. 구두 심리가 나온 이후에 보면 이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대략 한 40%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법원 심리 이후에 보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20%가 이제 20%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 말인즉슨 상호관세에 대해서 대법원이 불법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상호관세가 이제 적법하다라고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이제 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중심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좀 이동이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등에 날개를 달게 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다른 동맹국이든 비동맹국이든 간에 대외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발 가격 상승 압력이 뭐 당장에 한 번에 탁 이렇게 오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25년 연간 기준으로 보면 관세 수입이 약 2,8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엄청난 수입이죠. 네, 엄청난 수입이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 부분 감소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급 소송을 걸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추정한 거는 만약에 환급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략 약 1,5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마다 아주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겠죠. 또 시장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만 뭐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이런 관세가 다시금 한 번의 일회성 이익으로 좀 잡힐 가능성도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건 아니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 IEPA라고 해서 국제긴급경제권법이고요. 이게 대통령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 또는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세 수단들이 있다. 즉 플랜 B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 플랜 B에 따른 대응에 따른 글로벌 통상 또는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좀 높아질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물가를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는 프록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ISM에서 나온 구매 관리자 지수 내에 물가 관련한 항목들인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일단은 물가의 하방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서비스업 한번 지표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일단 한 2달 연속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과거 시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높은 수준에서 물가가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준에서 약간 좀 내려온 거지 여전히 좀 서비스업 물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난 11월 달에 물가가 2.7%가 나왔어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데 이게 지금 9월 대비 9월 3%에서 2.7%로 낮아졌는데 이건 아무래도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리바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폴리마켓에서 올해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3% 이상이 될 것 같다라고 답한 사람이 대략 3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금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3% 정도가 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컨센서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일단 우리나라 금리는 2.5%이니까 동결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일 걸로 시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집행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하반기로 가면 이렇게 둔화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적으로는 약 2%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율인 것 같아요.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월 그 신년사를 할 때도 뭐였냐면 환율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90%, 그러니까 MSCI 지수 기준으로 90% 넘는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50% 넘게 상승을 했던 다른 신흥국들, 멕시코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환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멕시코나 남아공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의 통화가 달러 대비 10에서 15% 정도 절상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작 3%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3%의 절상도 연말에 우겨넣기 식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연말에 1,480원까지 80원에서 89원에서 움직였던 환율이 일시적으로 1,430원까지 가기도 했지만 지금 다시 어떻게 됐죠? 1,450원에서 60원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상 자료 화면으로 보면 시장의 예상은 일단 상반기에는 좀 높은 수준의 환율에서 하반기로 가면 안정화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 추측치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움직임대로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 올 한 해 동안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와 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